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쿠키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김인혜입니다. 저희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산업계, 연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동향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강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키 클래스 2회차로 친환경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강연은 총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데 11시 20분까지 특강 진행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스공사 이제 여기서도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하셨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되어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며 3회차까지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신 분께는 음료 모바일 쿠폰을 종료 후에 지급해드리고 사업단장의 명의의 수료증을 드릴 예정입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 강연 종료 후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연 연구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왔다 그쳤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여서 조금 수업 듣기 망설여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키 클래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쿠키 클래스는 고려대에서 준비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 맞춤형 실무 이야기를 듣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그리고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수소에너지는 특히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올해도 꼭 개설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이나 유통 부문의 전문가를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전문가 모시기 전에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에너지 자원공학 전공으로 마스터 과정을 취득하셨고요.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무려 27년간의 현업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원탐사부, 해외그린수소개발부, 시장운영부 다양한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는 수소유통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안광민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최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방학 기간으로 아직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여러 대학원생들 같이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이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현재는 내추럴가스 그리고 미래는 하이드로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고려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원 사업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중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할 거고 또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준비한 것이 있고 강의를 하는 중간에서도 유튜브상을 통해서나 현장에서 질문을 주시면 그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강의 뒷부분에 한 20분 정도 가질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코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요 동향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분야와 수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가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는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얘기할까요? 일단 공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1983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되어서 올해가 이제 한 40주년 가량 정도 되는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곳에서 한참을 본사가 소지하고 있다가 한 10년 전에 제가 정부의 지방 발전 계획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은 대구에 있는 동구 지역에 본사를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회사의 어떤 스케일을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 공사의 그 직원들은 한 4,258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인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저희는 이제 에너지 사업이고 저희 말로는 이제 장치 사업,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매출 분야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44.5조 원을 달성을 했고, 자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LNG 인수기지나 전국에 깔려있는 배관 같은 걸 포함하면 약 57조 원이 되는 회사입니다. 부채는 47조 원이 있고, 최근에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가져오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아진 상태 때문에 저희가 재무적으로 한정과 함께 매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라는 게, 특히 천연가스는 지금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고 천연가스를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연가스를 소비하시는 발전사나 사업자나 개인 가정에서 천연가스를 소비하신 그 금액을 받아서 다시 지불하는 구조인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저희가 평소에, 예를 들어 드리면 평소에 톤당 1달러에 사오던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대로 돌리자면 매달 각 가정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던 천연가스 요금을 6만 원을 내셔야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가정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격을 극도로 억제해서 국민 경제에는 이바지를 했지만 이제 공사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요금이나 한전은 전력 요금을 조금 올리고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체적인 히스토리인데, 일단 아주 굵은 내용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그 90년도에는 가스연구원을 이렇게 좀 잘 표시가 안 되는데, 90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국가스연구원을 개원해서 R&D 분야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따 뒤에 설명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해 오려면 액화된 수소에 액화된 천연가스 형태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액화된 수소를 가져오려면 그냥 우리 물 같은 온도의 상온이 아니라 마이너스 160도 정도 되는 차가운 형태로 천연가스를 낮춰야 그 천연가스가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액체를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가져오려면 그 차가운 액체가 그 뜨거운 중동의 열기를 거쳐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액체가 기화가 되면 가스가 되고,
가스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면 배에서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비싼 가스가 저희가 온전히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LNG를 적절하게 본행해서 가져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그 LNG 선을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LNG 선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그 LNG 선을 만들기 위한 발주를 국내 선사에게 내므로써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걸 하면서 저희가 현재 2023년까지 오는 동안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5개의 LNG 인수기지, 그 배를 통해서 가져온 LNG를 일단 저장을 해서 기화를 해서 이제 배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수기지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수소유통센터는 정부에서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수소에 관해서는 정부가 크게 3가지 분야를 만들어서 전담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에는 진흥을 하는 부분, 산업을 진흥하는 부분, 그리고 수소를 유통하는 부분, 그리고 수소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 3분야로 나누고, 진흥에 대한 부분은, 즉 프로모션하는 분야는 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걸로 전담 역할을 맡겼고, 유통을 하는 분야는 천연가스 분야에 강점이 있어 왔던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천연가스 사업 이외에 수소 유통 분야의 전담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소 유통센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소 유통 분야에서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스공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제 수소의 안전 분야에서도 전담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렇고 아직도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이 한국가스공사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스안전공사 다닌다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주말에 이제 당직 근무를 하는데, 당직 근무할 때 이제 공사에 많이 걸려오는 전화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우리 집 이사 가는데 도시가스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아직은 이제 국민들이 한국가스공사라는 거에 대한 어떤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 선배들은 우리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네가 오토바이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가스를 배달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LPG통을 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천연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집에서 쓰는 그 짜장면 짬뽕 만들 때 쓰는 가스는 보통 프로판 가스를 씁니다. LPG. 왜 천연가스를 안 쓰냐면 LPG가 그 열량이 좀 더 높거든요. 우리 백종원 요리할 때 보면 불맛이라고 하잖아요. 불맛을 내려면 불이 뜨거워야 됩니다. 천연가스가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그 프로판 가스보다는 열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백종원 흉내를 내려고 해도 불맛이 잘 안 나시게 됩니다. 다만 친환경적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코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역할, 그리고 뭐 수소도 제조 공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천연가스나 수소를 개발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밸류 체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수기지는 5개 인수기지가 있고, 전국에 그 땅 속에 깔려 있는 배관이 5,000km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일단 에너지 시장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말씀드리면, 일단 에너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물리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형태는 열이나 복사, 그리고 빛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 최근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어떤 석유나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원 이외에 태양이나 바람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죠.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올 여름이 가장 덥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엔 더 더울 거니까, 내후년엔 더 덥고, 그래서 오늘 덥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가장 내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모든 그런 에너지 업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굴리고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석유 자산이나 천연가스 자산이 갑자기 의미 없는 자산이 되거나 너무 급속하게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들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역할을 상당부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비롯해서 에너지 업계에 대한 이해도 높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에너지 같은 큰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위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다 신에너지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에너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는 않은 내용이라 간단히 넘어갈 텐데, 일단 에너지의 어떤 그 단위 같은 걸 보면 저희가 우리 몸무게 관리할 때 몇 킬로칼로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 한 공기가 몇 킬로칼로리네, 빵 한 조각 먹으면 내가 체중이 얼마나 불어날게 하는 그런 킬로칼로리 단위가 있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도 많이 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좀 들어봤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지면 그 던진 공의 에너지가 그 속도로 뭐 150km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한 140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우리가 쓰기 위해서 휴대폰에 그 외장형 배터리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안에 충전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3000mAh 정도의 리튬 폴리머 전지를 기존에 했을 때 한 40kJ, 그러니까 4만 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생성돼서, 그러니까 생산돼서 소비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틀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일단 프라이머리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에너지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 원이 되는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그 프라이머리 에너지를 나오네요. 에너지를 이제 세컨더리 에너지로 가게 되면 여기 써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converted into a transportable for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석유가 원래는 땅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 묻혀져 있는 상태가 이제 프라이머리 에너지 상태인 거고, 그 묻혀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정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곳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이제 결국 로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길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상태가 이제 세컨더리 에너지 상태고, 이동이 돼서 이제 천연가스 같으면 가스공사의 인수기지로 오고, 배관을 통해서 실제로 발전소나 가정까지 공급되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단위가 되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파이널 에너지 형태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로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이제 에너지 put to the desired output of the application. 천연가스가 만약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천연가스가 발전소로 들어가고 산업체로 갔을 때 산업체가 그 에너지를 쓰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천연가스니까 천연가스를 어떤 A 산업체에 보내드리면 A 산업체는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원료로 씁니다. 천연가스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에 녹여서 쓰는 산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B 산업체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열원으로 사용합니다. 천연가스를 떼서 무언가를 녹이는 데 쓰는 거죠. 천연가스를 가지고 유리를 녹일 때도 고온으로 써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업체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보일러에 넣어서 그걸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면 천연가스를 들였는데 바꿔서 쓰시니까 그 과정에 또 로스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
맨 위에는 이제 석탄이 어떻게 전등을 밝히는 과정까지 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석탄을 발전소에 보내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 전기가 나오고, 전기가 나와서 각 가정이나 산업체로 가면 거기서 이 석탄 에너지가 결국은 비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이죠. 내가 곧 빛이자 어쩌고 저쩌고 동일한 거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내가 있지만 없는 것이고, 빛이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 나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뭐든지 손을 대면 될수록 거기에 손실이 생기고, 손실이 생긴다는 건 결국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의 효율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고 운동을 해도 누구는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50점 맞고 그러잖아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에너지원에서의 효율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장표에서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사업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 이게 이제 연도예요. 지금 이 끝이 지금 한 2023년이고 여기가 195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별로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한 건데, 맨 밑에는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트래디셔널 바이오매스입니다. 쉬운 말로 나무 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벌채해가지고 옛날에 나무꾼이 지고 와서 아궁이에 넣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직도 우리는 안 쓰지만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위에 있는 이웃들도 아직은 이 천연가스, 천연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석탄 부분, 위에는 이제 오일이고, 뭐 내추럴 가스가 이제 보라색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산업화 이후에 급격하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에너지, 이 모든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래는 땅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꺼내서 얘를 자꾸 열을 발산하는 거죠. 그 발산하는 열이 태양에서 오는 열에 더해서 우리가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 교란이 결국 우리한테 결국은 힘들게 오는 그런 에너지 위기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표는 이제 그 에너지의 어떤 컨섬션 부분에 대한 2023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 이제 노란색, 하얀색 쪽이고, 이쪽으로 하면 진한 이제 보라색 쪽인데,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한 곳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다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한 이 정도 수준 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 위에 약간 하얗게 돼 있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위성지도 같은 거 보면 밤에 보면 깜깜합니다. 별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좀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2020 우리가 3년 기준으로 한 3,454 테라와트 아워, 이제 전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를 씁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사실 이게 감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딴에서는 이건 이제 발전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정책자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아니면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야 되실 건 이만한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있냐라는 거겠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오일, 콜, 가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석유를 활용하는 에너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아직은 천연가스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죠. 석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비중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중은 여전히 동일하거나 살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는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죠, 사실. 석유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천연가스가 조금씩 더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 발전,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오른쪽 표는 에너지 유즈 per person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국가 단위는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죠.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이 가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인당으로 보면 여기 2023년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했을 때입니다. 이때를 비교해서도 이때가 한 10,000 정도거든요. 10,000kWh. 지금 이제 60,0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만 봐도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때보다 6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를 쓴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서 에어컨을 안 틀다가 이제 누구나 여름에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각 집마다 차가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공급량하고 이제 소비량을 이제 나눠놓고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까지 가는지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흐름 형태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환 손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하고 292.1하고 222.6이 좀 다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총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환경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의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전환 손실을 줄이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그 주제어인 카본 뉴트럴리티입니다. 탄소 중립.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이 기존의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와 미래가 될 걸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왼쪽을 보시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반사도 되고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는 거는 사실 비슷한데 안에서 나가는 그 지구 바깥으로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죠. 안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태양광으로 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대기권에서 태양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게 온실가스 같은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우리가 채소 같은 거 키울 때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비닐 때문에 못 나가면 안에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많이 보신, 예전에 많이 이랬지 요즘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뭐 홍수나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거의 매일 지구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 뭐 북극곰은 안 보이지만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겠죠. 남극이든 북극이든. 여기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그림입니다. 얘기하는 건 색깔이 별로 좋지 않고 물고기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카본
뉴트럴리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현재 지구 온도가 1990년 정도 때보다 한 1.23도씨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CO2나 CH4. CH4가 뭔지 아세요? 네? 네, 메테인입니다. 아까 제가 메테인이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우리말로 풀었으면 천연가스입니다. 공사가 도입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잘 쓰면 친환경 에너지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천연가스를 태우지 않고 그냥 공기적으로 내보냈다, CO2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면이 있는 거죠. 뭐든지 잘 쓰면 좋은 겁니다. 사전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원전이 좋은 거 아니냐. 양면적입니다. 안전하게 쓰면 좋죠. CO2도 안 나오고. 하지만 한 번 사고 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입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하우스 가스를 많이 내뿜느냐? 중국이죠. 중국의 다른 말이 뭡니까? 세계의 공장. 근데 저기 중국의 잘못이냐? 중국 때문에 우리가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이런 데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의 제품을 사시잖아요. 중국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했었고, 그전에는 일본이 했었고, 그런 저렴한 제품들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중국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싸게 쓰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럼 나 깨끗하게 만들고 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안 내보낼 테니 가격 단가가 2배 올라갑니다라고 하면 쓰시겠냐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수소가 아주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이제 앞으로 가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한 달에 10만 원 내시던 거 60만 원 내세요. 쓰시겠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에너지 업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까가 지금 에너지 업계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서 솔루션을 찾는 업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찾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인 노력에 대한 큰 어떤 제도나 규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UNFCCC인데 이게 이제 최초에 1992년에 일단 이 협약을 가입한 회사들이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 UN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UN이고 UN 주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적 국제연합들이 만든 기본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강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잘해야 되겠지? 우리 이제 깨끗한 에너지 써야 되겠지? 앞으로 위험해질 것 같아 라는 거를 일단 좋은 뜻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이때는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보자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입니다. 내가 돈이 없거나 우리나라는 공장이 많이 있으면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잘해보자 정도의 얘기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어떤 구속력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협약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A라는 나라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지금보다 몇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야. 그거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벌금을 내든 국제적으로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든 그런 걸 하기로 법 만들기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환경적인 국제적인 규범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그 교토의정서가 사실은 기한이 있었어요. 2020년까지.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을 2015년에 맺게 됩니다. 이때는 돈 있는 나라들만 모였어요. 돈 없는 나라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니네들 얘기고 우린 먹고 살기 바빠인 거죠. 난 지금 석탄이 싸기 때문에 석탄 더 쓰고 싶어. 수소는 니네 얘기야. 그래서 파리 협정 때는 이제 선진국 중심 체제를 넘어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로 이제 바꾸자 하는 게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에는 IPPP라는 게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 파리 협정에서 채택된 그 1.5도씨 목표라는 과학적 근거를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마련한 거예요. 근데 파리 협정 때 1.5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자는 그런 서로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나라들이 1.5도씨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는 거고, 미국은 이거 약해. 유럽은 더 그렇고. 이래가지고 우리 못 돌려 이 기후 위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난다긴다는 그런 그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들이 달라붙어서 기상 연구하는 학자들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과학적 근거로 1.5도씨 목표가 타당하는 정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꾸려져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모든 그 나라들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천연가스 개발 사업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이라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에 파견이 되어서 이라크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굉장히 그 석유나 가스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라크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왜 침략했겠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석유 자원을 후세인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못 두고 보겠는 거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 정부를 이제 미국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고, 이라크 정부가 이제 망하고 거기에 선진국들이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선진국들이 여러 유전이나 가스전 프로젝트를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도 파병을 했잖아요. 미국의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투병 파병하지 않고 이제 어떤 재건하는 그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뭐 의료 사업 부분 같은 데 파병을 해서 어쩌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이라크 사업에 이라크에서 있는 석유 가스에 대한 어떤 접근권을 가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서 일부 유전과 가스전에 대한 어떤 개발권을 가지게 됐죠. 뺏어온 건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입찰 기회도 원래는 이제 이라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 주도권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힘 중에 하나가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결국은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파워를 높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원 안보에 기여를 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까먹을까 미리 중간에라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요약된 자료입니다. 일단 미국 먼저 볼까요? 미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보통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을 기준으로 둡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너무 앞에 세우면 부담되거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든 산업부든 뭐 외국 같으면 에너지부든 2030년까지 뭘 달성해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장관이 채 1년을 근무를 안 합니다. 차관도 그럼 그보다 조금 더 근무하고 그 밑에 있는 국장님들도 뭐 한 5년 이상 근무 안 하시겠죠. 근데 내가 3년 뒤에 뭐 목표를 달성해라 라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3년 뒤의 상황은 너무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웁니다. 특히 에너지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제 에너지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보통 세웁니다. 그래서 2050년을 미국의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고, 미국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파리 협정 얘기했었잖아요. 선진국들이 했다고. 그때 미국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미국이 좀 착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조금 이기주기적인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면이 그렇듯이 어쨌건 21년에 다시 파리 협정을 재가입했고, 이 말씀 드리다 보니 미리 주신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일단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트럼프 아니면 해리스. 근데 누가 되건 에너지는 계속 사용이 됩니다.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도 계속 쓰일 것이고 그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석유도 계속 쓸 겁니다. 석탄도 계속 쓰고, 다만 그 쓰는 비중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바뀔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천년만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기 전의 얘기와 되고 난 다음의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의 얘기와 된 다음의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지만 아까 원전 얘기 들었지만 전 정부에서는 원전이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건설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은 줄이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다 라고 정부가 정책을 끌고 갔었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미친 짓이었어. 우리가 잘하는 원전을 왜 죽여? 원전은 다시 확대해야 돼. 수출해야 돼. 이 좋은 원전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누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원전이 그렇게 좋으면 왜 전 세계가 다 안 쓸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마 투표를 해보면 원전 좋다 안 좋다가 나뉠 수 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싼 게 되겠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좋은 거 알겠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싼 거 누가 쓰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과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를 예측하고 그 에너지 사업의 큰 흐름을 가지고 길게 봐서는 가야 될 길이구나. 지금 비싸지만 길게 가면 싸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면 가는 겁니다.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세웠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2022년 3월에 발효를 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한 나라가 수소를 그 나라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법적 체계를 만든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그 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탄한 바탕이 됩니다. 정부가 수소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수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수소 에너지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누군가한테 손해가 나지 않고 어떤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어떤 정부에서 제도든지 자금이든지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시금석에 놓였구나라는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소를 만들기보다는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소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도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런데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이유는 석유와 천연가스처럼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수소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송하는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사오는 게 쌉니다. 그래서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소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해외 그 업체들이 내가 이제 수소에 대해서 만드는 설비를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처음에 나가는 프론티어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프론티어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잖아요. 헤쳐나가면 그 과정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거죠. 한국이 수소 사업을 세계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구나. 근데 가다 보면 상처가 나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뒤에서 지켜보고 나는 그 실수를 줄여야지 라고 하는 나라들이 생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사실은 최근 현대사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남들을 빨리 따라갔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그 일본의 뒤를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일본 업체들 혼다나 이런 업체들보다 미츠비시보다 훨씬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들보다 훨씬 좋은 기술력을 갖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남을 빨리 따라갔는데 수소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소법을 일단 먼저 만들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법 체계는 법을 만들고 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소법은 이 시행 규칙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개정이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공사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수소 사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법은 쉽게 얘기해서 기본법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나열해 놓은. 근데 수소 사업법은 이제 진짜 수소를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수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업종으로 정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같은 것들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게 만들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법을 통해서 어떤 사업자의 분류라든지 그 사업자의 자격을 얻는 어떤 과정이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저 하겠어요 라고 서류만 내면 정부가 알았어 신고만 해도 되는 걸로 아무나 할 수 있게끔 신고제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여러 그 에너지 전문가들하고 어떤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인데 22대 국회에서 그 수소 사업법에 대한 발의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소 사업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인 체계입니다. 좀 말이 이제 전체로 넘어갔는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석탄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석탄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저렴하지만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할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저는 한국가스공사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에는 한국 석탄공사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석탄공사라는 말 듣기 어렵잖아요. 거기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지금은 잘 나가지만 석탄공사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도 참고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위상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너무나 유명했던 그 포항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떴지만, 앞으로의 장기 비전은 석유는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는 석유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결국 이제 석유공사도 수소에 이제 발을 들이밀려고 합니다. 근데 석유공사는 수소가 아닌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수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죠. 결국은 암모니아도 수소의 일종이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이제 분자식으로 하면 NH3거든요. 수소가 H2잖아요. 암모니아 안에 H2가 있습니다. 이미 걔를 쪼개주면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는 이 암모니아, 법적 용어로 암모니아를 5글자로 부릅니다. 수소화합물, N과 H가 합쳐진 형태의 수소화합물을 우리가 암모니아로 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결국은 크게 보면 진짜 수소화합물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현재. 그 현재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앞에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파트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천연가스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근데 어렵기도 해요. 천연가스는 이제 우리말이고, 천연가스라는 말은 자연에 원래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천연. 땅 속에는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 메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땅속 어느 지점에 천연가스가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천연가스전이라고 합니다. 석유도 우리나라 땅 밑에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그거는 개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깊이도 매우 깊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땅 속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가스가 모여 있는데, 어떤 그 안반 속에 가스가 모여 있으면 그걸 저희가 발견을 하고 꺼내 보잖아요. 그 안에 메탄과 에탄, 프로판, 부탄 여러 가지 가스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탄의 볼륨이 85% 이상이 되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이 안반 속에서 꺼내서 이제 전동가스니까 이 천연가스 전에서 땅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잖아요. 개발할 때처럼 배관을 꼽습니다. 드릴을 해서. 천연가스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액화해서 배로 날라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과정인 거죠. 아주 단순한 건데 사실 관심 없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땅 속에 가면 어떤 빈 큰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석유가 저장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이런 강의실처럼 빈 공간이 아니라 암석입니다. 암석 안에 석유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가에서 조약돌을 주워다가 거기다 불을 붙이면 거기서 뭔가
액체 같은 그런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돌 안에 가스와 석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럼 돌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이 지하에 보통 저희가 1000m, 2000m, 3000m 이상의 아주 깊은 곳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돌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압력이 엄청 세요. 근데 그 압력이 센 곳을 구멍을 뽕 뚫으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탄산가스 캔 음료를 마시실 때 그 안에 이미 압력이 있는 형태로 설탕물 안에 여러 가지 향신료와 탄산가스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캔 뚜껑을 뽕 따면 그 안에서 가스가 보글보글 나오죠.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 우리가 따기 전에는 그 탄산가스가 설탕물 안에 그냥 녹아 있어요. 압력에 변화를 주는 순간 압력이 얕아지니까 나오는 거죠. 동일합니다. 구멍을 뚫으면 그 압력 차이 때문에 그 돌 안에 있던 석유나 가스가 뽀글뽀글 줄줄줄 흘러나오죠. 그걸 모아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쉐일도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렇게 해외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면 그게 이제 육지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바닷속에서도 생산합니다. 만약에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이제 석유나 가스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바다 위에 플랫폼을 띄워서 여기서 생산을 하죠. 생산한 다음에 배관을 해저에 깔아서 육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배에 실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장 기지, 인수 기지를 만들어서 이 배로 갖고 온 석유나 천연가스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배관을 통해서 발전소나 산업체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상류 부분이라고 하고 생산하는 부분을 이제 운송하는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부분을 이제 중류, 영어로는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중, 하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전체적인 산업의 밸류 체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 이제 이 그림이 이 지도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그럼 천연가스가 어디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을까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러시아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대부분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은 지금 하얗잖아요.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배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배관으로 가져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반도 국가라 생각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는 북쪽이 막혀있는 섬나라입니다. 일반적인 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북쪽이 막혀 있어요. 섬나라는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우리는 북쪽이 막혀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배관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북한을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수입할 때 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있는데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천연가스를 매장량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미국이랑 2등이 미국, 3등이 중국.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도전하실 분 없습니까? 네, 저기 까만 옷. 2등이 카타르다. 3위나 2위일 것 같습니다. 3위는 이란일까요? 이란. 네. 비슷.
비슷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제가 두 분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그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매장량 중에서 한 25%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2등은 요즘 이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란입니다. 제가 아까 이라크 말씀드렸죠? 이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란이 이렇게 가스가 많이 묻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카타르는 많이 알죠? 이번에 월드컵도 했으니까. 카타르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나라입니다.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우디 옆에 우리나라처럼 반도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카타르는 그 작은 나라에서 가스가 어디서 나오냐? 앞바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앞바다에 있는 가스전이 바다를 건너가면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앞바다에 가스가 있고 카타르도 앞바다에 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은 경계가 위에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있긴 하지만 땅 속의 가스전은 그거랑 무관하게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전은 같은 가스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말하자면 누가 먼저 빨대를 많이 꼽아서 빨리 빨아먹으면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 그걸 모니터링하죠. 우리 쪽 가스가 저쪽으로 빨려나가네? 알죠.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도 어쨌건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천연가스를 마음껏 천연가스나 석유나 다 마음껏 수출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카타르는 그 적은 나라가 그 앞바다에 훨씬 큰 가스전이 있으니 국민들 1인당 국부 그 어떤 부가 엄청나죠. 카타르는 취업 걱정이 1도 없습니다. 카타르 정부의 고민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고민입니다. 일을 안 해도 내가 벤치를 몰 수 있는데 왜 일을 합니까? 심심하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취직을 시키면 나와서 앉아있다 갑니다. 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이러다가 갑니다. 근데 그게 천연가스도 결국은 없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카타르는 우리나라도 오래 살고 싶으니, 카타르도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도 내가 우리나라를 천년만년 잘 끌고 가야 내 아들, 딸도 계속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고민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카타르나 호주, 뭐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3위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3위가 카타르입니다. 러시아가 그 큰 땅덩어리가 1등인데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나라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으니 월드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월드컵 경기장에 낮 온도가 45도인데 에어컨을 트는 나라, 카타르. 천연가스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석유공사가 분석한 포항 앞바다에서 나온다는 가스가 제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타르 사람들처럼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매장량이고, 그럼 그 매장량 그래서 수요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수요는 아까처럼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좀 시간 관리상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는 어쨌건 그 에너지원별로 결국 이제 전력 구입비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석탄, LNG, 태양광 원전인데 안 좋죠. 이러니까 빨리 이제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싸고 안 좋은 말로 좀 더럽고 그런 겁니다. 이 원전은 이제 뭐 싸죠. 이 왼쪽이 전력 구입비입니다. 쌉니다. 파란 거. 그리고 오른쪽이 CO2 배출량. 원전에서 뭐 CO2가 나올 게 별로 없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뭐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전을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는 조금 있겠지만 CO2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친환경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내추럴가스에 대한 디맨드는 뭐 2050년까지 쭉 갈 것이다. 적어도 현재 상태의 수준을 천연가스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여태까지 늘어났던 그 속도처럼은. 하지만 줄기는 어려워. 석탄이 없어지는 부분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거든. 재생에너지가 오긴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메이저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 차선인 천연가스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야 라는 게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생각은 천연가스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석탄이 줄어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겠죠. 전체 100이라는 거에서 변화는 있겠지만 총량은 같을 테니 그 석탄이 줄어든 부분을 재생에너지가 일단 메우게 되겠죠. 석탄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뭐 원전이 좀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원전을 넘어서 이제 핵융합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원전은 원자를 깨서 에너지가 나오게 만드는 거고 핵융합은 그 반대로 원자들을 모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깨면 얘가 화가 나서 이제 폭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으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 과정 거치겠지만 2050년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안 센터장 내가 20살 중반에 한 30년 전에 대학원에서 박사 딸 때 그때 교수님이 앞으로 수소가 미래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 지금 한 60 다 됐는데 지금도 수소가 미래래. 나 그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핵융합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상일 뿐이지 그 속도에 맞춰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간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가격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전쟁이 나면 오릅니다. 유럽에서 이 올 겨울이 언제냐면 2022년 8월 기사입니다. 그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가정용 요금이 2배, 3배 올랐어요. 거기는 정말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돌리거든요. 안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이 망하니까 우리처럼 어떤 공기업 형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에너지 값이 비싸면 그 최종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비싸면 덜 씁니다. 내가 돈이 없잖아요. 추우면 뭐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좀 올리고 난방 온도를 좀 낮추고 해서 버티는 거죠. 양말 하나 껴입고 반바지 입다가 긴 바지 입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극도로 요금 인상을 자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지난 2, 3년 동안 겨울에 너무 보일러 틀기 힘들어서 추웠어라는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그 비용을 안고 이제 적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좀 둔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방금 얘기 드린 게 명이고 밝을 명, 우리가 이제 편하게 큰 걱정 없이 지냈고 암은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해외에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100원 주고 사오던 가스를 석유를 지금은 6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 여전히 1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동일한 물량의 양을 6배의 가격을 주고 해외에다 돈을 더 주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삼성이 번 돈, 세금으로 받은 세금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에너지 요금 제도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국가에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받을 돈으로 장부에 적어놨어요. 정부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줄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천연가스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600원이 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600원에 가스를 팔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 그 500원의 손해를 나중에 메꿔줄게. 어떻게? 지금 네가 150원에 팔게 해줄게. 근데 150원을 쭉 팔다가 나중에 국제 유가가 50원이 돼도 너 150원 받게 해줄게. 나중에 받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내야 될 돈을 손자들이 내게 만드는 구조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집안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쉘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천연가스가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시장상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한 겁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공사는 어쨌건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이제 LNG 저장 시설도 있고 그 LNG 저장 시설을 통해서 전국 배관망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LNG 도입 비용을 이제 최대한 저희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좀 다르게 일단 공사가 우리나라 공급하는 그 LNG 물량의 한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대용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라는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사건 뭐 SK가 사건 결국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가스는 동일한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스공사가 100톤이 우리나라 소비량이라고 하면 100톤을 가지고 가서 카타르, 러시아, 뭐 이란에다가 얼마에 줄래라고 가격을 붙여서 사는 게 싸겠습니까? 아니면 뭐 SKGS 가스공사가 33톤씩 들고 가서 나 33톤인데 얼마 줄래 내고를 하는 게 싸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독점이라는 게 좋기도 하면서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몰아져 버리면 비교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낮추게 할 유인이 적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공기업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좀 드리면 공기업은 절대 혼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주고 에너지를 수십 년짜리 계약을 해서 사오는데 정부에 보고 안 하고 사올 수가 없습니다. 사오고 나서도 매년 국회의원, 감사원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누가 무슨 배짱으로 비싸게 사오겠습니까? 절대 그런 유인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너무 현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미래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나라 땅속에 맺혀 있는 공사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입니다. 이 배관망을 통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 도시가스사로 저희가 천연가스를 보내죠. 보내면 그 지역에는 정해져 있는 소매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도인 서울에도 각 구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처럼 나는 SK 쓰고 싶어, 나는 KT 쓰고 싶어, 나는 U+ 쓰고 싶어라고 선택이 안 됩니다. 도시가스는 내가 어디에 사는 순간 그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소매 분야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매 회사들한테 천연가스 공급하고 그 소매 회사가 각각의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문의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삼천리, 한진, 서울도시가스 이런 곳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그렇게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우즈벡, 호주 여러 군데서 저희가 천연가스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큰일 났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자, 이제 수소는 아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서 수소가 어떤 건지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는 당연히 가장 깨끗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천연가스를 넘어서 수소를 활용하지 않고는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습니다. 단점도 있죠. 비쌉니다. 가장 큰 단점이고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극복이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디맨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아까 뭐 밸류 체인인데 사실 이거는 뭐 천연가스나 석유나 다 비슷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생산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발전용, 산업용, 수송용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죠. 배관으로도 공급하고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도 공급하고 배로도 공급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데 발전 부분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이제 발전소에서 중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걸로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수소를 활용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입찰을 했고 지금도 이제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4년, 2025년까지 얼마만큼의 물량을 수소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필요하고 시멘트 사업을 하는데도 수소가 필요하고 정유 산업에서도 수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업자들은 수소를 통해서 탄소를 절감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더러운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사지 않겠어 라고 이제 장벽을 칠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격이 비싼데 넌 더러운 에너지를 싸게 만들어서 가격이 좀 안 되지 세금 매길 거야. 그래서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수소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차가 있고 차가 있어야 충전소가 있고 닭이야 달걀이야 뭐 이런 건데 어쨌건 차는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넥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 3만 5천 대 정도의 넥소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차 보급률입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전국에 182개소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지라는 감이 잘 없으실 수 있는데 휘발유는 제외하고 LPG 충전소 있죠? LPG 충전소가 전국에 한 2,000개 있습니다. 근데 LPG 차를 안 타시는 분들은 LPG 충전소 없어 이러잖아요. 수소 충전소는 182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하나 필요해요. 전국에 2,000개가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로 움직이는 그 공간에 LPG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차를 타시는 분은 내가 집과 직장을 오가는데 수소 충전소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소버스도 이제 올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1,000대 이상의 수소버스가 보급될 것이고 이 수소버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광역버스나 어떤 일반 그 버스가 디젤이나 천연가스 버스에서 수소버스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전기버스를 많이 투입했는데 전기버스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중국 버스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버스가 전기든 수소든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디젤 버스보다 2배 이상 비싸니까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버스 한 대당 한 2억 정도씩 주거든요. 근데 이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이라는 걸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버스는 안 줄 거야라고 못 합니다. 그럼 중국도 그럼 나는 한국 거 안 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 버스가 싸게 들어오니 우리나라 현대차가 만든 버스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강점을 갖고 있는 수소버스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수소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미 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버스 타시면 이제 수소 전기 버스를 타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 버스나 디젤인데 시간 관리가 좀 부족하네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인데 여기 이제 위원회 대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죠. 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서 이제 수경위를 열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근거해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하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2021년 현재는 수소 산업이 뭐 일단 프로덕션 형태에서는 어떤 상태였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2030년, 50년에는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차량이나 어떤 이제 발전소로 가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데서도 수소를 써야 되겠다는 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한 목표는 뭐 30년, 40년, 50년까지 몇만 톤의 수소를 쓰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전도 세우고 어떤 전략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계획과 어떤 목표 같은 것도 세워놓고 다 함께 에너지 믹스를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공사는 아까 천연가스 배관망처럼 장기적으로는 이 천연가스 배관망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수소도 같이 넣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40년 동안 이 배관을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앞으로 깔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 집 앞에 절대 천연가스 배관은 못 깔아. 난 전기는 싸게 쓰고 싶지만 내 앞에 발전소는 절대 안 돼. 우리 어머니를 장례식장에 모셔야 되겠지만 내 집 앞에는 장례식장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배관을 묻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천연가스도 싫은데 수소는 깨끗하긴 한데 수소는 더 폭발하기 쉽다며? 절대 안 돼.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에다 수소를 좀 섞어보자 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고민되는 지점은 수소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입니다. 제일 작은 원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잘 셉니다. 어떻게 하면 안 셀까? 이게 고민이에요. 100% 안 셀 수는 없어요. 근데 터지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만 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싶어서 천연가스 배관에 수소를 섞는다고 했는데 세네? 이러면 다 망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해야 할 길이라서 저희가 R&D도 열심히 하고 평택에 그런 수소를 이제 배관에 혼입이라고 하거든요. 천연가스 안에 이제 수소를 같이 넣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설비를 만들어서 실증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실증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단지가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린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수소도 만들고, 이게 수소 튜브 트레일러거든요. 이게 뭐 우리 그 소세지 같이 생겼잖아요. 하나씩 까먹는 그런 소세지 같은 게 비유하자면 10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수소를 넣어서 압축 수소를 넣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된 수소를 이제 여기서 이제 풍력 전기로 만든 수소를 가지고 여기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 수소를 여기다 넣어서 운송해서 발전소에도 보내고 충전소에도 보내고 이런 형태로 제주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그린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살짝 고민이 제주도에 이쪽에 저희가 천연가스 기지도 있습니다. 우리 천연가스 어떡하지? 이런 게 좀 고민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사도 이제 천연가스를 해야 되지만 수소를 또 해야 되고, 수소를 하는 만큼 천연가스 비중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밸런싱이 돼야 되는 게 공사도 정부도 다른 나라들도 주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뭐 공사도 이제 수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미 저희가 광주하고 창원에 수소 생산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그림인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는 대구에 있는 저희 수소 충전소인데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에도 하나 있고 대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하이넷이라는 회사, 하이스테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지분을 투자해서 이 회사들이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넷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수소 충전소를 갖고 있는 회사고, 가스공사가 거기에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주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제주도 안에 있는 수전의 시설입니다. 이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제 애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가스공사가 같이 설비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지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에 대해서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에 대한 얘기가 사실 할 게 많다 보니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Q&A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환권 드릴 건데 종료 후에 그 교환권을 등록대에 이제 가져오셔서 저희 기념품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에. 여기 맨 앞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한 발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슬라이드 중에 해외 사업에 관한 부분이 살짝 나왔었는데, 그 가스라는 게 공익성을 띠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지에서 뭐 현지 정부 또는 민간 업체 또는 단계 그리고 경쟁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소 천연가스는 이제 통용되는 유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쟁력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를? 천연가스의 경쟁력이요. 아, 네. 네.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얘기 드리자면, 어쨌건 공사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천연가스를 수입해오고 공급해온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어느 다른 기업보다도 공사로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고, 또 천연가스 에너지로서의 경쟁력도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 없이 국내 에너지 산업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천연가스의 경쟁력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걸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살짝 조정해서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을 살짝 조정해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경우 그 여러 가스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스 업체들 사이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사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네. 경쟁력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미얀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스 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뭐 해외에서 또 다른 가스 회사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제가 이 질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 그 가스 업체가 어떤 업체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베트남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거기서 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가스 그 자체는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파트너를 정하죠. 파트너를 정할 때 만약 우리가 베트남에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얘가 자본금은 얘네가 많네. 에너지 경험이 얘네가 많네. 얘네가 정보에 대한 네트워킹은 얘네가 좋네라고 하면 그걸 다 비교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가스가 있거나 석유가 있으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나름 우리만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제일 먼저 손 드시면 일단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화공생명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성민재라고 하고요. 수소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제가 한국가스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을 때 수소 에너지 생산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장점이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거였는데, 그럼 이 비용 차이라는 게 천연가스만큼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수소가스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서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구를 보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천연가스 대비해서 수소가 분명하게 비쌉니다. 비싸고 지금 이제 제가 알아들으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수소 충전소 말씀드렸죠. 넥소를 여러분이 몰고 수소 충전소에 가면 수소 충전소 1kg을 충전하는데 보통 1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보통 그 넥소에 한 풀로 충전하면 한 5k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넥소가 보통 500km 달린다 생각하고 달리는데 5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이 다양한 차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휘발유도 타시고 뭐 작은 차도 타시고 큰 차도 타시고 그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수소가 지금 정부가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조금이 없으면 2만 원도 되고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경쟁력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사실 경쟁력은 이런 에너지 같은 사업은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업의 어떤 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재원의 자금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젤이 싸잖아요, 휘발유보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휘발유의 가격이 지금 한 1,600원 정도 하잖아요, 1,700원? 거기에 절반 이상이 세금이거든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휘발유의 가격은. 디젤이 휘발유보다 싼 거는 정부가 휘발유보다 디젤에 세금을 적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의 지금 현재 가격도 앞으로의 수소의 가격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만들 수 없고 해외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CO2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A, B, C 업체가 있어요. 천연가스로 어떤 물건을 만든 업체, 석탄으로 만든 업체, 원전으로 만든 업체. 그러면 어느 회사가 똑같은 제품 만드는데 CO2가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석탄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제품을 이 세 회사가 유럽으로 수출했을 때 유럽에서 너는 세금을 100만 원 내. 석탄 지점을 한 거니까 CO2 많이 뿜었어. 천연가스 50원. 수소 10원만 내.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좀 두리뭉실 얘기 들었는데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성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수소 부분에서 이제 풍력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제 풍력에서 전기를 얻고 이 전기 기반으로 이제 수소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력에서 얻은 수소 그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수소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기를 수소로 만드는 이유에는 아마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득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교수라면 A뿔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설명드릴 때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간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헐성이 뭐냐면 항구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 낮에만 뜹니다. 떴는데 구름이 끼면 덜 뜨거워요. 바람 언제 어떻게 불지 모릅니다. 그나마 지열은 항상 뜨겁죠. 그래서 앞에 태양이나 풍력 이런 것들처럼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생성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간헐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에너지를 쓸 때 나올 때만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발전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밤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만 모든 에너지원을 돌리면 밤에는 물이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낮에 있는 전기로만, 그러니까 태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을 했다 밤에 쓰게 되죠.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낮에 만들어 놓은 태양이나 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배터리로 저장하거나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배터리로 저장을 하자니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겁니다. 가격도 비싸요. 요즘 자꾸 불나잖아요. 인천에 불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할 겁니까? 현대나 이런 데도 고민이에요. 테슬라 고민됩니다. 그런 뉴스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난리 났다던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난리가 납니다. 이 에너지나 이런 그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마무시한 단위입니다. 작은 거에 주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1% 2% 떨어지면 몇 조씩, 몇 조 원이 아니라 몇 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처럼 그 에너지를 항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형태고, 그 저장해 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소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수소의 어려움은 그 수소를 기체 형태로 저장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천연가스도 액체로 만들어서 갖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수소도 액체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62도만 만들어도 액체가 되거든요. 근데 수소는 260도 이상으로 내려야 액체가 됩니다. 내리면, 그 정도 내리면 보냉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 162도를 유지하는 그 보온병과 260도 넘는 그 액화수를 유지하는 보냉병의 어떤 그 퀄리티가 다르겠죠.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질문 저희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쵸, 수소 혼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 0에서 20% 사이로 이제 평택 터미널에서 파일럿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각 토양의 질하고 온도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게 랩 스케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기준 혹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혼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기준은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미 깔려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럽에 깔려 있는 그 기존의 천연가스 배관의 재질과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천연가스의 배관의 재질이 다릅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 천연가스를 썼고 배관을 건설했기 때문에 옛날 배관이에요. 옛날 기술로 만든 그 탄소강. 근데 이 탄소강은 옛날에는 불순물을 거르는 기술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고 강도를 높이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 배관은 두께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서 배관을 깔았기 때문에 더 얇지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둘 다 천연가스를 넣어서 썼잖아요. 동일한 천연가스를. 근데 여기다 수소를 넣자고 하니까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수소는 배관을 뚫고 나가거든요. 용접 부위를 떠나서도 배관 그 모재 자체도 뚫고 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훅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뚫고 나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관의 두께인 거죠. 그러니 유럽의 배관이 좀 우리 보통 기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저품질의 배관인데 수소를 넣어 쓰기에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한 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나 어떤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는 기존에 쓰던 천연가스 배관에 천연가스를 넣지 않고 100% 수소만 넣는 것도 이미 저희보다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결론은 아무리 실제 사용하는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건으로 압력도 더 높게 하고 더 온도도 높게 해서 쓰더라도 50년 동안은 전혀 까딱 없겠는데 라는 게 걔네 결론이에요.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그래서 그 나라는 천연가스 배관에 100%를 넣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20%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 배관에 넣어서 하기엔 부담이 있으니 아까처럼 실증 설비를 만들어서 거기서 넣어서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공사 혼자 하지 않고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에너지 전문 그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5%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20%도 넣어보고 압력도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라서 어떤 기준이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것대로라면 이제 수소 취성 등의 안전성을 우리나라 토양하고 기후에 따라서 맞춰서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제 공사 이제 연구개발원하고 관련된 연구기관들하고 그 예측 모델을 가지고 실증 설비를 돌리는데 참고해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 그런 모델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를 좀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가능한가요? 제가 그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모델이 공개하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완성된 형태는 아닐 거로 생각돼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가 그린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섹터 커플링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또 가장 높고 그런데 그 섹터 커플링이 원활하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수소를 만들어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인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까 액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게 이슈가 되어서 어떤 섹터 커플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떤 수급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풍력 전기는 풍력 타워에서 있는 블레이드가 돌아감으로써 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전기량보다 이미 천연가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발전량과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만들어지는 전기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전기는 저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저장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안 만들고 말지. 그래서 그럴 때는 팔지도 못할 전기를 굳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프로펠러 베어링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돌리죠. 근데 누가 보기엔 저거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들도 이제 답답하죠. 어쨌건 비싼 돈 들여서 지었으니까 돌려야 되고 돌려서 만든 전기가 만들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한전이 송전망이 넘치니 못 받겠어 라고 하니 못 받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그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행원 풍력 단지에 서 있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들이 생산한 전기를 그 옆에 있는 수소 생산 시설에서 바로 끌어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한전이 예전에는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부문과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 부문, 그리고 그 송전된 전기를 각 가정으로 나눠주는 배전 부문, 이렇게 세 분야를 한전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간에서 뭐 SK, 포스코, GS 이런 곳에서 저도 발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정부에 막 얘기를 하셨죠. 우리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내가 꼭 한전에서 받아 써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어 쓸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왜 한전한테 독점을 줍니까? 경쟁 체제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그래, 그럼 민간도 발전해 라고 어느 시점에 시장을 열어줬죠. 그래서 지금 발전 시장은 발전 부분은 경쟁 시장입니다. 한전이 발전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한전을 2000년대 초반에 쪼갰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문은 발전 자회사 5개를 만들었어요, 새로. 예전에는 한전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근데 발전 부문을 오픈하면서 발전 자회사를 5개 만들었는데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이런 식으로 5개 발전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자회사들이지만 얘네도 경쟁할게요 라고 경쟁을 시켰고, 거기에 들어오는 SK, GS 이런 애들도 들어와서 발전 부문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송전과 배전 부문은 한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행원 그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면 한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 한전에 판 전기를 다시 내가 사와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주도에서 만든 그 수소가 깨끗한 수소가 그 청정수소가 아니라 하더라고.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수소 만든데 그게 무슨 청정수소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 전력망에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든 전기도 있고 아까 만든 풍력타워를 통해서 만든 전기도 섞여 있거든요. 그 섞인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몇 퍼센트가 내가 만든 그 풍력 발전 전기인지 천연가스 발전 전기인지 어렵거든요, 구분하기가. 근데 어쨌건 내가 만드는 수소 정도의 수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도의 전기는 내가 이미 여기서 만들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 수소는 이 전기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 전기가 그린 전기가 들어가 왔기 때문에 청정 수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야 그거 들어가가지고 다 여러 나눠 쓰는 건 너한테 오는 건 천연가스 통해서 만든 발전기도 섞여 있으니 그게 청정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는 없어요. 수요와 공급,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 8월 7일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런 어떤 개통에 대한 제약, 어떤 송전망이 너무 포화가 되거나 수요가 부족할 때 공급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만든 전기도 직접 쓸 수 있게끔 8월 7일부터 어저께인가요? 그때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내년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저희 그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있어서 2분만 질문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정님 2개 질문 중에 1개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포항 영일만 일대의 천연가스 매장이 한국 전체가 20년간 쓸 수 있을 정도로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접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대부분 언급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원개발 부서 쪽에 권한은 아니었는지 또는 공동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 매장량이 사실일 때 한국가스공사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해당 가스를 외부에 판매하여 회사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지 아니면 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를 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은 아닐 수 있어요. 전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로 말씀드리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있는 천연가스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파봐야 압니다. 그리고 파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꺼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꺼내서 팔 때 내가 100원에 팔 수 있는데 꺼내는 비용이 200원 드네? 안 파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근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사도 이제 가스공사도 해외에서 이제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모잠비크에서도 천연가스 개발해서 엄청 큰 물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륙봉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 가능한 그 석유 가스 에너지 재원은 기본적으로 석유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개발 단계에서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있다면 그게 경제성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부와 석유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공사가 참여하게 될지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정부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내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이런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석유 가격도 원전을 짓는지 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시리즈 쿠키 클래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열정적으로 특강해 주신 안광민 센터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